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마존 고무나무 이야기 두 번째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남미 원주민들이 고무를 사용한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점,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 고무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마존에는 고무붐이 일게 되어서 마나우스와 같은 호화로운 도시가 탄생하게 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지역에는 그 마나우스 이외에도 화려함을 자랑하는 또 다른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벨랭인데요. 이 벨랭은 아마존 하구, 그 대서양과 연결되는 아마존 하구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아마존 일대에서 채취한 이 고무들은 최종적으로 이곳에 집결돼서 여기에서 해외로 수출이 되겠습니다. 이 벨랭은 브라질 북부 파라주의 주도이면서 아마존 고무 무역의 금융, 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벨랭도 마나우스 못지않은 화려한 대도시로 발전을 거듭합니다. 이렇게 마나우스 벨랭은 아마존 열대우림 내에서 호화로운 초현대식 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도심의 그 도로는 바둑판 모양으로 잘 설계되었고 당시로는 매우 드물게 조약돌로 포장이 된 근대식 도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근데 아마존 지역에는 조약돌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조약돌을 포르투갈이나 유럽에서 대량으로 수입을 해서 도로 포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도심에는 고무로 불을 획득한 신흥부호들이 초호화 주택을 건설해서 도로 양옆을 줄지어 채웠다고 하는데요. 이들 저택에는 당시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샹들리에나 그랜드 피아노, 값비싼 은재 식기들로 장식이 되었고요. 또 시내에는 사치와 방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유흥 지점이라든가 향락 시설들이 속속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편에서는 고무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부호들의 호화로운 삶이 나타납니다만 다른 쪽에서는 이 고무 채취를 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원주민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이 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고무나무 한 그루에서 하루에 채취하는 라텍스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6g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약간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작은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 서식하는 고무들은 밀집해서 서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병충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이 고무나무들이 서식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빽빽하게 밀집해서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고무를 대량으로 채취하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 초기 원주민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 고무의 수액을 채취하는 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70에서 150그루 정도를 담당을 하는데 이 나무들에서 수액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 노동자들이 걷는 거리는 대략 10km 전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하루에 2번 왕복하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왕복에서는 먼저 가서 칼로 나무 껍질을 절개를 하고 거기에 조롱박이나 컵을 여러 개를 받쳐서 수액이 담길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라텍스가 어느 정도 담겨 있을 시점에 다시 한번 가서 이 라텍스를 한 곳에 양동이에 모아서 들고 오게 되겠는데요. 대략 하루에 평균 9리터, 한 10kg 전후가 되겠죠. 이 양동이를 들고 다시 복귀해야 되는 이 먼 거리를 하루에 2번 왕복을 하게 되는 그러한 노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에 동원되는 그 원주민들의 참여 방식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게 되는데요. 먼저 수익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주민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러한 작업에 참여하는 원주민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원주민들은 처음 참가하기 전에 이 고무업자들, 기업 회사로부터 착수 단계에서 의복이나 도구, 생필품들을 외상으로 먼저 받고, 그리고 작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부채를 지고 시작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된 작업을 하지만 그것의 대가는 상당히 적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축에 지게 된 이 부채를 갚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결국에는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무기라든가 또는 폭력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강제적으로 이런 고무채취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노동 환경 속에서 많은 원주민들이 희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무 수요는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력도 그에 비례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존 이외의 지역에서 대규모 노동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노동자들도 처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 아마존 환경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말라리아라든가 열대우림의 전염병, 풍토병에 또한 희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는 이 노동자들도 역시 큰 희생이 따르게 되겠는데요. 이들은 사실 아까 하루에 2번 먼 거리를 왕복한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작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고된 작업 이후에도 이 채취한 고무가 굳거나 또는 그 작업에 어려운 상태가 되기 이전에 이 경화 작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화덕에 불을 피워서 연기에 이 라텍스를 불에 쪼이는, 그리고 연기에 쏘이는 어떤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에는 짙은 연기가 나오고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의 눈과 호흡기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지금 가져온 사진은 그 당시 고무 채취 작업에 참여했던 원주민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노예 상태로 전락한 그런 원주민들의 모습을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면서 고무의 수요는 급증하게 되는데 고무의 공급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이 아마존의 고무를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무의 수액이 고갈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나라들이 이 고무를 놓고 경쟁을 벌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공급망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 안정적으로 고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아마존 이외의 지역에서 고무를 재배하고 거기서 생산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영국의 사업가 헨리 위켐이라는 사람이 이 고무 종자를 아마존 밖으로 밀반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이 헨리 위켐은 약 7만 개의 고무 씨앗을 영국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밀수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또 다른 주장에 따르면은 이 당시에는 여러 나라의 왕립 또는 국립 식물원들이 많이 개설되었는데, 그곳에 표본으로 나무 종자를 보내는 경우가 관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헨리 위켐도
영국의 왕립식물원에 기증한다는 구실로 이 고무 씨앗을 합법적으로 유출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찌되었던 간에 이 고무 씨앗이 영국으로 반출이 되는데요. 여러 그 시도를 합니다. 영국에 도착한 이 씨앗을 재배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초기에는 모두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된 노력 끝에 이 아마존의 고무종이 되겠죠. 이 헤베아 브라질리안시스가 이 재배에 성공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묘목을 당시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있는 동남아시아로 보내서 이 동남아시아에서 대규모로 고무나무를 재배하게 됩니다. 아마존과는 달리 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이 고무나무를 대규모로 집약적으로 재배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남아에서 고무나무가 대규모로 재배되면서 수량면에서 또 가격면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아마존 고무나무는 동남아산에 비해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갈수록 수출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 영향으로 마나우스나 벨랭 등 아마존 일대의 경제도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점차 고무나무 업자들도 아마존을 떠나고 화려했던 유흥가들은 하나둘 불이 꺼지고 어둠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 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동남아를 장악하면서 서구 국가들에는 고무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 서구 국가들이 다시 한번 아마존 고무에 눈을 돌려 수입을 하게 되면서 아마존 고무는 제2의 호황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호황기는 길게 가지 않고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서구 국가들은 다시 가격면에서 유리한 동남아 고무를 찾게 됩니다. 특히 이때는 유럽에서 합성 고무가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 합성 고무는 천연 고무에 비해서 품질은 떨어지지만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무 공급에 훨씬 유리하고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존 고무는 더더욱 수출량이 줄어들고 큰 타격을 입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고무붐의 시기는 완전히 막을 내리고 그를 토대로 한 아마존 경제의 호황기도 끝이 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아마존 나무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아마존 고무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존, 그리고 좀 더 넓게는 라틴 아메리카 전체로 확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숙명과도 같은 과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라틴 아메리카에는 많은 나라들이 1차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에는 필연적으로 한계가 따르게 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자원의 수요와 가격은 생산지나 또는 생산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현지에서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힘들게 자원을 채굴해도 생산자의 뜻이 가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국제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내릴 때마다 그것에 직접 영향을 받는 생산지의 경제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 취약성을 늘 드러내게 됩니다. 게다가 단일 식물, 단일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함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동남아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고무나무를 재배해서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품종, 다른 종류의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그 자리에 고무나무를 대규모로 심는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자연에서 서식하던 많은 동식물들에게 충격을 주게 되고 이는 곧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키게 돼서 결국에는 환경 기후 문제로도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으로는 자원의 채굴, 비단 고무나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원의 채굴은 현지의 원주민 그리고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자원 개발의 이면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원주민 또는 이주 노동자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자원 개발은 원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앞서 우리가 다뤄봤던 환경 생태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아마존 고무나무에 담긴 다양한 역사와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